네, 안녕하세요. A형 자이언트TV 양국성 기자입니다. 자, 올해 상반기 주도 업종으로 2차 전지와 AI 반도체 밸류체인이 급부상하더니 최근에는 이제 투자 경고 종목도 나왔죠. 이제 초전도체 테마주도 이제 증시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변동성 참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반기 연말까지 이제 어떻게 주식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랜만에 또 스튜디오로 모셔봤는데요. 네, 분기에 한 번씩 나오고 있어요. 분기에 한 번씩 모시고 있는데, 자, 4월에 출연하신 다음에 맞아요. 올해 상반기 동안 증시가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 뒤로 좋았죠. 특히 강조하셨던 성장산업으로서의 2차전지 엄청 뜨겁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가 오늘 2,600선까지 다시 또 재탈환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수 자체가 2,700, 2,800 뭐 이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고 네. 업종별, 종목별 이런 순환매 장세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그러다 보니까 요즘 연말까지 이 증시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막 네. 연말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뭐 이게 좀 더 가는 건지 아니면 뭐 잠깐 조정에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네. 건지 연말까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사실 이게 지수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 자체는 저는 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제가 나오면 빼지 않고 드리는 말씀이 어느 섹터와 종목군에 속해 있는 것들을 봐야 되는가. 그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4차 산업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2차 전지와 더불어서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던가 뭐 사물인터넷, AI 이런 쪽들을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작년 말 올해 초에 해가지고 AI 로봇 시작되면서 순환매가 돌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AI 구현을 위한 엔비디아의 HBM 반도체 이런 것들이 오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정말, 하이닉스 보면은 주가가 막 급등주처럼 타고 올라갔었죠. 그것 효과, 또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요.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후공정 업체라고 우리가 부르는 오사트 이런 쪽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거시적인 환경을 보자고 하면은 글쎄요, 연준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 없다고 계속 선 긋고 있어요. 근데 투자자들은 계속 연준한테 내놓으라고 하죠. 금리 인하 내놔 하는데 연준은 우리야 그런 계획 없어 라고 계속 파월이 나타날 때마다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올해까지 금리 인하가 없다는 건 기저로 깔고 가야 돼요. 여기에서 갑자기 올해 금리 인하해가지고 증시가 여기에서 지수 더 확 뛸 거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있는 전 재산 못 들어갔지만 풀베팅 할래.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연준 내부에서도 약간 갈려요. 누군가는 우리 물가 목표 2%인데 여기서 멈추는 거 말도 안 된다. 더 올려야 된다. 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하고요. 누군가는 더 올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상황이 인플레에서 이제 수치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물론 이제 이번에 10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7월 CPI는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겠죠. 소비자 물가지표에서 인플레가 계속 꺾이는지.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꺾였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뭐 전쟁이나 이런 것들,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막판 공세 때문에 오늘 뭐 비료주, 곡물주 이런 거 반짝했는데 반짝이라는 거죠. 이게 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런 데다가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게 이런 인플레 고착화 현상, 굉장히 높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에서 또 하나가 문제가 됐던 게 바로 그건 거죠. 경기 침체. 이게 경기 침체 불러오는 거 아니냐. 근데 미국의 고용지표 나오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이번에도 숫자 자체는 감소했지만 임금 상승률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인플레도 이제 거의 잡혀가는 것 같은데 우리 고용지표 계속 좋게 나와. 그렇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의 어떤 금리 인상을 해나갈 필요는 없는 상태가 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내부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일부 연준 이사는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사람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된다라고 하면은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위험자산 쪽에서 안전자산으로 우리가 한번 유동성이 갔단 말이에요. 금리 인상하고 쪼이기 시작하면서요. 지금 이쪽 위험자산에는 한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안전자산은 이만큼이 가 있어요. 여기에서 일부가 다시 백무브 머니에서 위험자산으로 들어오고 리스크온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업종, 테마별 순환매 장세가 아니에요. 그냥 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제가 단언을 할 수 있습니다. 지수 올라갑니다. 무조건 올라가요. 정고점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그런 속에서 특정 종목과 섹터만 올리는 게 아니고 시장에 다시 유동성이 넘쳐 흐르기 시작을 하니까 돈이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딘가는 투자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처럼 순환매가 아니라 2차 전지도 올리고 반도체도 올리고 AI, 로봇, 물류,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전부 다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올 것을 목전에 두고 있다. 다만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건 있죠. 고용지표하고 물가지표, 인플레, 기대 인플레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대로 그대로 꺾여가고 있는가. 금리 인상이 멈춘다고 하더라도 이런 인플레가 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 기간 동안 이 인플레 고착화 현상에 의해서 고금리가 인하는 하지 않고 상당 기간 높게 유지가 된 상태로 그대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 아까 옮겨와야 된다라고 했었던 안전자산에 있는 것들 백머니 무브의 강도 자체가 세지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고용과 물가 상황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이제 내년 이후에 금리 인하 시그널을 기다리면은 네. 다시 한번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연말까지는 고용과 물가 그래도 모니터링 계속 해야 된다. 이 네.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차트를 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교보증권 HTS 화면을 보시면서 이제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에코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뭐 에코프로 150만 원을 장중에 이제 돌파를 했었죠. 그래서 올해 상승률만 본다고 하더라도 연간으로 지금 복 놓고 보면은 고점이 지금 이게 몇 퍼센트죠? 1394%. 그러니까 대충 14배 13배 정도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도 저점에서 이제 올해 초에 사셨던 분들은 932%. 예, 아직도 이렇게 수익이 나 있다. 10배 정도 나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여기서 사신 분들이에요. 150만 원 이상에서도 이제 조금 그 뉘앙스 자체가 좀 과도했죠. 여기서 사도 2배, 3배, 10배 갈 것처럼 너무 강한 뉘앙스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포모에 계속 시달린 거죠. 나 투자 못했는데 왜 올라가? 왜 올라가? 투자 아직도 못했는데 계속 올라가네? 참다가 150만 원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니까 정말 가나보다 라고 생각하고 덥석 샀는데 현금으로만 또 안 사세요. 그동안 소외가 돼 있는 포모 현상에 시달리다 보니까 나 그동안 못 본 거 빨리 벌어야 되잖아 라고 하면서 스탁론, 레버리지, 신용, 미수 이런 것들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이때 거래량 보시면은 많이 터졌어요. 많이 터졌죠. 그러면서 음봉이 나고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다. 그럼 이거 이틀 만에 이거 일봉이거든요, 여러분들. 주봉, 월봉 아닙니다. 이틀 만에 150만 원에 사신 분들은 여기에서 뭐가 나가죠? 반대 매매. 네, 그냥 나갑니다. 영끌에서 사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돈을 어디에서 구해서 이걸 갖다 넣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에도 절대 몰빵이나 특히나 중요한 건 내가 가진 현금으로만 하셔야 되고요. 그 현금에 사용처가 단기간에 있으면 안 되는 돈. 그러니까 2년, 3년 내가 물리더라도 묻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돈이어야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에코프로 항상 말씀드릴 때 버블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고평가된 건 아닙니다. 왜냐, 그 근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에코프로 오늘 시총 보면은 28조 3,300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재무제표상으로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연간으로 놓고 에코프로의 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 영업이익 증가세는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2019년 478억 저점으로 다음 해에 636, 그 다음에 21년도에 860억, 22년이 완전 초피크죠. 860억에서 영업이익이 6,100억이 나왔어요. 예. 800억짜리 영업이익 회사가 갑자기 6천억대 영업이익을 올리죠. 이렇게 큰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가 7배가 뛰어버린 거예요, 영업이익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 파괴적인 주가의 상승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영업이익으로만 봤을 때 주가 7배 오르는 거 맞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동반이 되죠? 실적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정말 빅 트렌드가 돼서 올라갈 때는 밸류 자체가 달라져요. 그 두 개를 곱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영업이익이 7배 올라갔는데 예를 들어서 밸류를 예전에 주던 밸류 더 이상 너 받을 필요 없어. 완전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잖아. 그러면은 밸류를 2배 높입니다. 그러면 숫자가 7배 올라갔죠. 곱하기 밸류의 2배, 14배가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밸류가 3배를 높일 수 있다. 그럼 7 곱하기 3, 21배가 주가가 올라가도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버블 평가하실 때, 숫자가 이만큼밖에 안 늘었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올라가?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밸류의 변화가 같이 오면서 10배거 그리고 50배, 100배 올라가는 주식들이 숫자가
단순히 숫자가 50배, 100배 증가해서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나요? 아니에요. 얼마 전에 올랐던 루닉 같은 경우도 의료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주가가 단기간에 왜 10배 올랐겠어요? 정말로 숫자가 10배가 올라서? 아닙니다. 이 트렌드, 사회 트렌드와 주가가 올라간 숫자와 부합이 된 거예요. 앞으로의 트렌드. 정말로 숫자는 이렇게 빨리빨리 증가되는 거 보이니까 그만큼 주가 올라가야 되는 거 맞고, 거기다가 이걸 의료 쪽에서 AI로 진단을 한다고? 라고 하면서 예전에 봤던 밸류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예를 들어서 3배가 올랐다. 그럼 거기다가 밸류를 3배에서 4배 상향을 시켜주면 10배, 12배 주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생각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들어가고 투자하는 산업들, 투자를 해야 될 기업의 밸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가 주가의 곱하기가 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잠깐 딴 데로 했는데 에코프로 와서 돌아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폭발적인 영업이익 성장률이 있었죠. 860에서 6132억으로 이거는 뭐 초를 한 10개 정도 붙여야 되는 서프라이즈예요. 그렇죠. 그리고 23년엔 조금 이제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고효과라고 하죠.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에 그래도 성장해요. 그래도 한 7,400억 정도 에코프로 나올 것 같고요. 24년에 8,500억, 25년에 1조 2천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23년 말이니까 1년 포워드로 잡으면 원래는 24년 거 대입하는 게 맞는데 이건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올해가 미국의 원년입니다, 전기차. 그런 거 생각해서 이게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전구체라고 해서 양극재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의 물질이에요. 그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는 곳이 에코프로, 포스코 이런 쪽들이 잘 돼 있고 LNF 주가가 왜 못 갑니까? 테슬라랑 직접적으로 납품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직 계열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디밸류예요. 상향시키는 게 아니고 밸류를 깎는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는 크게 나와도 그만큼 밸류를 곱하기 못 해주고 오히려 깎이다 보니까 주가가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25년도 영업이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걸로 할게요. 이거보다 물론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나와 있는 컨센서스 증권가에서 잡고 있는 평균으로 1조 2천억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시가총액이 얼마였죠? 네, 28조 3,300억이었죠. 계산을 여러분들 이거 제가 그냥 말로 해드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이 화면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직접 다른 종목에도 대입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을 해드릴게요. 예. 와, 직접 20, 밸류에이션 이렇게 네, 계산하는 것까지 28조 3천 그냥 400억으로 잡겠습니다. 예. 네, 82억 뭐 우수리 떼는 건데 이거 뭐 로또 한 3번 맞아야 되는 금액이죠. 그렇죠. 절대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냥 가겠습니다. 예. 28조 3,400억 예. 나누기 아까 영업이익 얼마였죠? 아까 25년 1조 1조 2천억. 2천억. 나누기 1조 2천억 때리면 23.6배 나와요. 23.6배. 성장하는 산업이에요. 지금 전기차의 보급률 침투율이 여러분들 얼마인 줄 아세요? 이제 한 13에서 14%? 많게 잡아주면 15%? 그럼 아직도 그만큼 내연기관차가 몇 퍼센트 있다는 거죠? 대체해야 될 게? 나머지 85%. 이 정도의 시장이 남아있는데 환경적으로, 법적으로 규제를 해서 이걸 다 바꾸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뭐 하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해가지고 전기차 사면은 보조금 혜택까지 줘가면서 이미 중국이나 유럽 같은 데 다 했잖아요. 지금은 보조금 안 주는 데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원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쪽들이 보조금까지 주면서 이걸 전기차로 바꾸게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환경, 지구, 하나뿐인 지구를 보존해야 인류의 미래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강제가 되는 사항, 앞으로도 점점 더 빠르게 바뀌어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뉴스에서 이상한 얘기들 하죠. 바꿀 사람 다 바꿨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올해 원년인데 이제 생산해가지고 막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이나 유럽 이런 데들은 작년, 재작년, 20년도, 19년 말부터 해가지고 법적으로 밀어내서 이제 더 이상 바꿀 사람들이 일단은 멈춘 거예요. 1차 판매 러시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가전제품, 이런 거 신제품 나와도 얼리 어답터라고 하죠. 그걸 미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한번 사고 나면 정체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연기관차 타는 사람들이 전기차로 추후에 안 바꿀까요? 다 바꿀 수밖에 없어요. 이미 예정된 시장이고 미국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SUV, 픽업 트럭, 대형 S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 쪽들에서 판매가 다시 이루어지면 2차 러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13%, 14%밖에 침투율 보급률이 안 된 전기차 가지고 다 샀으니까 끝났다?
정말로 그거는 좀 무지한 거죠. 네, 기사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2차 러시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목이 나올 때에는 사야 될 종목에 옥석 가리기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기사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자님이 옆에 계시지만 제가 그게 좀 안타까워가지고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2025년 예상 POR이죠. 네. POR 계산으로 23.6배밖에 안 23.6 된다. 배. 심지어 우수리 뭐 이런 거 좀 네. 빼고 이제 대략 계산했는데도 네. 23배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제 눌림목이 뭔지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 이 평선 기준으로 눌림목을 볼 때 지난번에는 사실 75만 원까지 먼저 한번 갔었다가 맞아요. 80만 원까지 갔었다가 55만 원대에서 한번 지지를 받았었는데 그렇죠. 그거 기준으로 이번엔 100만 원까지 이미 시세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다음 눌림목은 어느 정도 이 평선을 기준으로 좀 글쎄요, 뭐 그건 사실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이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건 알 수 없고 지금 밸류를 계산해 본 이유는 이 23.6배 POR 기준, PER 아닙니다. PER은 단기 순이익이에요. POR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가 몇 배에 가 있느냐. 근데 영업이익으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PER에는 영업 외 이익이나 손익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1조 2천억인데 순이익이 1조 8천억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분법 이익이라든가 이런 거 반영되면서. 그래서 저는 영업이익으로 계산을 하는 걸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6배가 그러면 과연 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비싸냐 아니냐 이거는 이제 개인들의 영역 판단으로 들어가야 돼요. 누군가는 이거 야 23.6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전기차 2차 러시 판매되고 생산 계속 될 거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전구체의 수직 계열화까지 갖춘 에코프로의 최상단 지주사인데 사업만 하는 이게 지주사 지분법 이익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사업도 같이 하잖아. 실질적으로 에코프로 BM보다 더 잘 나오고 영업이익률도 높잖아 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걸 싸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눌림목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오늘 좀 다 풀어드리고 갈게요. 자, 아까 봤었던 이게 이제 종목 입체라는 화면인데 여기에서 재무제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볼 수 있어요. 보시면은 뭐 주주 현황도 보실 수가 있고 시세 현황 이런 것도 보실 수 있는데 조금 내려보다 보면은 자, 여기에서 밴드 차트라는 게 나와요. PER 밴드가 나오고 PBR 밴드가 나옵니다. PER은 아까 말씀드렸죠. 단기 순이익 대비했을 때 지금 이 에코프로의 시총이 얼마냐? 그걸 시총 나누기 단기 순이익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PBR은 순자산, 자산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시총을 순자산으로 나눴을 때 몇 배가 나오느냐. 일반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PBR 높아요. 많이 높죠? 그런데 뭐 3배, 10배, 20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치주 이런 거는 0.2배, 0.3배 물론 저평가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죠? 그 저평가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갈 수 있고 주가가 안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런 쪽은 별로 안 좋아요. 항상 주식이라는 거에는 꿈과 희망, 스토리가 있어야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 상승 곱하기 밸류 상승 해서 10배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PER 밴드로 봤을 때 하단이 지금 보면은 3배가 조금 넘는 수준에서 잡혀 있는 구간이 있고요. 근데 괴리가 좀 심해요. 막 28배, 53배, 104배까지도 이렇게 밸류를 받는 기업들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퓨처엠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에 성장할 때 이게 숫자가 잘 나와서 시총이 커졌느냐? 아니라는 거죠. 숫자는 커지는 모습은 보이지만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절대적인 숫자가. 근데 뭐를 곱해서 주가가 그렇게 올라간 거다? 밸류의 상향이 있어서 그 당시에 양극재는 하이니켈 만들고 다른 LFP, 리튬 인산철 대비해서는 높은 밸류 줄 수 있다 하니까 예전에 10배, 20배 주던 게 50배 받아도 괜찮아, 100배 받아도 괜찮아 하면서 초기에 주가가 그렇게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성장성이 저는 끝났다고는 안 보고요. 그래서 26배 정도의 지금 POR은 아직까지 괜찮은 수준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버블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는 맞죠? 단기 과열은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또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면은 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의 이제 파동들이 한번 올라온 이후에는 조금 이제 심하게 흔들리는 듯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요. 여기에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단기간에 막 시세를 뽑기에는 밸류의 조정도 필요해요. 왜냐? 지금 이 양극재 하던 부분들을 우리나라 3사가 주도적으로 세계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물론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만 세계적인 화학기업 바스프라고 들어보셨죠? 예, 네, BASF. 예. 그쪽에서도 올해 말에 양극재 하이니켈 쪽으로 양산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 발표가 나왔다는 건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수율 잡고 맞추고 이런 거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SK이노베이션 아직도 SK온이죠. SK온 아직도 수율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수율 잡는 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어쨌건 그만큼 양극재 플레이어들이 점점 더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스프만 할까요? 향후에 또 다른 화학기업들, 세계적인 화학기업들 전부 다 지금 이거 다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의 양극재 공급 부족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공급이 채워지면서 수요도 증가하겠지만 어쨌건 판가의 인하가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양극재 쪽이에요. 그런데 그쪽은 밸류도 그렇고 지금 영업이익률도 낮아요. 그런데 에코프로 보시면 요지는 양극재의 전 단계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전구체.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도 여기 다 나오거든요. 네. 네. 6%, 7.5, 5.7 작년에가 피크였어요. 11%. 제조업 정도 수준으로 네, 보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영업이익률은.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 에코프로의 영업이익률이 높진 않다. 이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데다가 지금 작년을 피크로 해서 올해부터는 판가 인하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렇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피크를 찍고 떨어져요. 컨센서스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뭐죠? 영업이익 숫자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 물론 더 많이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증가는 하겠지만 여기에서 커져가는 폭 자체가 연간으로 우리가 봤을 때 예전에는 이런 엄청난 7배의 성장이 있었는데 이게 30% 증가로 줄어들고 20% 증가로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숫자 자체는 커지지만 밸류를 깎을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눌림목으로 잠깐 이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뭐 사실 다 개인이 그냥 설정하기 나름이라서 제가 어떻게 딱 여기다 라고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이제 눌림목과 더불어서 같이 돌파 매매를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에코프로가 여기에서 부딪혀왔던 지점이 연결이 됩니다. 4월에만 2번이죠. 네. 한 78만 원 지점. 여기다가 이게 보이기 전에 자 차트를 좀 당겨 봅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안 보이게 당겨 놓으면은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눌림목은 이런 데서 60일 이평선 네, 이런 데서 좀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반등을 받고 만약에 올라간다. 어디에서 팔아야 될까?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윗꼬리 같은 것들 좀 무시하고 그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지점에서 에코프로가 성장성은 끝나지 않았는데 변동성이 이제 심해질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온 거죠. 그럼 차트를 이제 이렇게 당겨 보면은 자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음봉 나오는 지점. 이게 며칠이죠? 6월 14일이었네요. 자 여기까지 가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죠? 78만 원 지점을 장중에는 얼마까지 갔었나 볼게요. 자 고가 79만 원까지 갔는데 밀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났죠? 음봉까지 났어요. 네, 거기서 거의 일종 저가 흐름으로 이렇게 끝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거 보이기 전에 이거 양 두 개의 윗꼬리 무시한 지점에 선을 그어드렸죠. 그래서 78만 원이 심리적인 저항대가 된 거예요. 자, 이게 여기에서 사신 분들만 있을까요? 여기에서 사신 분들, 또 기다렸다가 여기서 사신 분들 분명히 있어요. 78만 원부터 82만 원, 아주 고점에 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거래량 터진 거 보세요.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 올라가면 뭐 하고 싶죠? 아, 나 원금 왔으니까 이제 그 사람 말 안 듣고 그냥 뺄래. 이런 생각하고 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꺾이고요. 또 다시 올라가지만 또 여기서 마찬가지죠. 아, 78만 원. 나 2번이나 여기에서 물렸는데 못 빼고 여기 내려가서 손실 보고 있다가 원금 됐어. 뺄래.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심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조금 더 이제 차트를 최근 걸로 와볼게요. 근데 이렇게 눌렸는데 워낙에 에코프로 힘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 더 돌파 시도를 단기간에 하죠. 그러면서 78만 원의 돌파가 이루어질 듯 하는데 또 80만 원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끝내고요. 그만큼 심리적인 저항이 78만 원에서 크게 생겨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대중의 심리가 지금 누구에게 몰려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예. 개인들의 매수 보세요. 외국인들 여기는 다 팔고 있죠. 지분 보세요. 올라갈 때 예. 싹 팔죠. 예. 이거 다 그러면 개인이 사서 올렸다는 건데 약간 그런 부분들을 저는 위험하게 봐요. 이 개인들이 공부가 잘 된 상태에서 이거 사는 건 괜찮은데 대부분은 그냥 에코프로 환경, 전구체, 양극재 이 정도만 알고 사시거든요. 그거는 알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가시는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수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투자가 계속되면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땡겨보면 결국에는 또 눌리죠. 또 밀리죠. 네, 78만 원 못 뚫습니다. 한번 또 밀려요. 그런데 이때죠. 네. 예. 7월 네. 되자마자 여기까지 갔다가 이제 이걸 예. 갭으로 뚫어버려요. 예. 네, 이때. 예. 이때가 7월 3일. 네, 거래량도 죽어 있다가 빵 터지죠. 우리 7월 3일에 수급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예. 자, 또 외국인도 일부 또 쇼커버 약간 네, 이제 그 관련이 이슈가 들어온 있었어요.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보니까 예. 자, 개인들 그동안에는 거의 뭐 팔더라도 조금이었죠. 예. 이날 20% 올라간 날 무슨 일이 있었죠? 아, 개인들 개인들은 물량이 엄청 이게 팔았어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3100억 가까이를 개인들이 팔았어요. 왜냐? 이거 나 그동안 계속 부딪혀온 지점인데 이번에 돌파를 하네? 그러면 그냥 팔아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생각하는데 외국인들은 무슨 생각하죠? 그래 던져봐. 내가 물량 받으면서 다 올려버릴 거야. 기관들도 개입했잖아요. 또 보면은. 그렇죠. 기관들이 뭐 크게 개입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 물량과 외국인 물량이 왔다 갔다 했다. 라고 생각하시고 당연히 외국인들은 프로그램의 바스켓 매매로 산 만큼 같이 담습니다. 3,200억 샀죠. 그러면서 이런 장대 양봉이 거래량과 함께 만들어지면서 그동안에 계속 가로막아 왔었던 78만 원 지점을 뚫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한 번 더 이제 눌림목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떨어진다, 만약에 시세가. 그러면은 이 지점이 결국에는 또 눌림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돌파를 하기 전에는 저항, 그렇죠. 돌파를 하고 나면 이 지점이 뭐가 되죠? 지지사이. 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눌림목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은 이제 새로운 시세 보여줬다가 또 눌리는 과정이죠. 이런 과정에서는 방법은 딱히 있지는 않아요. 근데 수급 같은 것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이제 수급 보게 되면 에코프로가 또 이제 개인들 또 많이 붙어 있죠. 이때까지는 150만 원에서 뭐 130만 원 부근 갈 때까지는 개인들이 좀 팔았어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 쇼커브도 들어오고 뭐 기관은 거의 손 놓고 있죠. 음. 그런데 또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부터는 7월 27일부터 100만 원 부근에서는 개인들이 물량을 다시 좀 사기 시작하고 외국인들이 던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21선은 망가졌어요. 예, 20일 네. 그래서 한 지금 상황에서는 35일선 100만 원 정도 부근이 눌림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근데 여기에서 눌림목이 되려면 뭐가 들어와야 되죠? 아까처럼 똑같아요. 수급도 같이 확인하시면서 이게 외국인들이 다시 쇼커버가 됐건 뭐 아니면은 지분을 늘리는 거건 사기 시작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에코프로 눌림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한국의 2차전지 밝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신 맞아요. 것도 있고 네. 또 이 그동안 쌓여왔던 이 네. 외국계의 공매도 뭐 이런 네. 거에 대한 또 반감도 사실 많이 작용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공매도 이게 뭐 많이 청산이 됐다. 뭐 네. 그래도 공매도를 또 들어가고 있다. 이런 너무 설은 많은데 네. 그 여의도에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 네. 공매도 쇼트 네. 퀴즈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뭐 저도 그게 네. 정확하게 어디가 막 공매도로 파산을 했다 이런 건 몰라요. 네. 근데 들려오는 소문으로 국내에서 하우스 몇 개들 뭐 공매도로 이번에 쳐놨던 것들 때문에 날라갔다. 그런 얘기들은 들려오고요. 이제 문제는 이런 국내의 공매도보다는 외국계의 공매도예요. 결국엔 CT라던가 그렇죠. JP모간 이런 쪽들은 이 에코프로 공매도를 1년 넘게 들고 왔어요. 근데 아까 1년 상승률 얼마? 그런데도 버티고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만큼 이 지금의 상황을 그쪽은 과열로 판단하는 외국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공매도를 이거 뭐 불법 공매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냥 그냥 공매도에 대한 반감으로 산다. 이건 위험해요, 여러분들. 내 소중한 자산인데 정말 나는 그냥 손톱만큼의 손톱도 안 돼요. 손톱만큼의 때
정도밖에 안 되는 돈으로 운용을 하는데 이쪽에는 어마어마한 산 같은 돈들이 운용이 돼요. 아무리 공매도가 맞건 틀리건 그런 것들을 떠나서 내 자산을 그렇게 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과 무조건적으로 나는 반감으로 반대 베팅할 거야. 이건 위험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정말. 네. 특히나 현금으로 사신 분들은 조금 버티면 모멘텀이 죽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위아래 파동은 생겨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레버리지 쓰신 분들. 중간에 청산된다. 네, 변동성에. 그냥 청산이에요. 네. CFD 이런 거 청산된 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절대 공매도가 나쁘다 맞다 그게 떠나서 절대 무조건적으로 반감으로 반대 베팅 그거는 위험합니다. 네. 저 에코프로 맞이 이제 에코프로에 대해서 정말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네. 또 에코프로 사시는 분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포스코 홀딩스도 많이 사시지 않습니까? 네. 포스코 홀딩스도 간단하게만 한번. 예, 이거 보겠습니다. 이제 예. 다음부터는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예전만큼의 폭발적인 성장이 지금 주가에 너무 선반영이 된 종목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이거 사라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전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린 거 있어요. 딱 이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외국인 지분율. 네. 외국인이 지분을 철강으로만 할 때는 그래도 유지를 해요. 네. 빼는 경우가 있어도 거의 대부분 유지를 하면서 한 50% 이상을 유지하거든요. 자, 2023년 들어와서 보세요. 뚝 줄어들거든요. 네, 예, 외국인 많이 지분율이 팔았네요. 많이 판 정도가 아닙니다. 네, 올해 지금 8월밖에 안 됐잖아요. 8월 예. 초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지분이 30% 밑으로 내려왔어요. 예. 이 기간에 이런 무거운 종목의 시총에 20% 지분을 줄인 건 정말 뭐 말로 할 수가 없는 지분의 감소예요. 그런데 개인 이거 누가 샀겠어요, 결국 또. 개인 네, 투자자분들이 많이 또 샀겠죠? 그 방송에 예. 의해서 예. 네, 산 거죠. 물론 예. 결과적으로 결과는 좋습니다만 여기서도 계속 홀딩스를 외쳐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마찬가지로 밸류 계산해 보시고요. 아직까지도 포스코홀딩스의 본업은 뭐죠? 철강이에요. 예. 이번에 나온 실적의 매출의 90%가 철강입니다. 물론 리튬 쪽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커지는데 철강 쪽과 이 리튬의 밸류가 똑같을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고 기대감을 반영해서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해버린 건데 이제는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된 구간이다 라는 말씀도. 가장 우려되는 건 외국인의 지분율 감소. 여기에서 더 줄일까? 저는 그 걱정도 좀 하고는 있어요. 예. 일단 올해 말부터 이 광석 형태에서 리튬을 포스코가 생산할 거거든요. 그리고 리튬 염수, 아르헨티나 염호는 조금 더 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어쨌건 생산이 들어가는 시점이 되니까 이런 만약에 지분율이 더 줄어드는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도 조금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와 또 포스코 홀딩스는 또 지주사의 성격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또 한국의 고질적인 이 지주사 리스크 내지는 지주사 네. 할인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예 사업, 자회사인, 그냥 순수 자회사인, 네.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들 종목도 다, 네. 다 고표가 됐다고 이제, 이제 급등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예. 단기적으로는 조금 일단은 과열 상태에 맞고요. 예.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과열뿐만 아니라 버블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뭐 대표적으로 그냥 하나만 계산해보고 넘어갈게요. 네네.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 보겠습니다. 네네. 여기는 이제 딱 양극재죠. 아까는 이제 에코프로는 전구체를 하는 쪽이고요. 네. 자, 보시면은 여기도 뭐 거의 비슷해요. 네. 가는 추이 보면은 371억, 548억, 1150억, 두 배 뛰죠. 예. 1150억에서 3800억, 3배 넘게 뛰죠. 예. 그리고 나서는 조금 이제 슬로우해지지만 숫자는 계속 커져요. 왜냐면 양극재는 많이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우리 네. 하이니켈 양극재. 중국 쪽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 저가형이 일단 보급률이 커지고 나면은 이제 좀 정체됩니다. 살 사람들, 얼리 어답터. 돈 많이 줘도 나 전기차 살 거야. 라는 사람들은 이미 샀어요. 그러고 나면은 전기차 가격과 이미 기존의 내연기관차 가격의 괴리가 작아져야지 사람들이 선택지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차이면 이번에는 전기차로 바꾸자 라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안이 뭐죠? 지금 테슬라 쪽에서 내놓고 있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들에 대해서 계속 가격 인하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영업이익률 마진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예전 얼마 전만 하더라도 지금 20%가 넘는 영업이익률이 전기차에서 나왔던 기업이 테슬라예요.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지죠. 그래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전기차 시장 다 끌어왔어. 우리가 계속 더 많이 팔면서 우리 전기차 보급하고 충전소 시설 니네 다 들어와. GM, 포드 니네 따로 만들지 말고 그냥 우리 거 와서 써.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점유, 야요, 나중에는 이제 자율주행까지 이어질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보급하겠다는 거예요. 전략적입니다. 이거 싸게 판다고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을 더 빠르게 잠식을 해나가고 있고 우리 현대차 그리고 안타깝지만 차 못 팔고 있어요. 전기차. 실적만 잘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가느냐? 아니에요. 밸류를 올려야 되는데 밸류가 오히려 깎인다는 거예요. 아이오닉 6 지금 할인 판매입니다. 안 팔려가지고요. 재고 많이 와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죠? 보조금 혜택 못 받잖아요. 예. 그게 보조금 혜택 받으려면은 내년 10월 돼서 조지아 공장이 완공돼야지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테슬라는 보조금 혜택도 못 받는 현대차 그룹의 가격을 계속 후려치고 있죠. 그럼 가격 괴리가 처음엔 이만큼이었다가 보조금 혜택 못 받고 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테슬라는 가격 더 내리고 있고 근데 현대차는 여기 고정돼 있잖아요. 현대차 살까요? 미국에서? 안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을 또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완성차 업체까지 좀 같이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요. 드리는데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추격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에코프로 BM 뭐 실적 숫자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1조 2천억 나온다라고 볼게요. 네. 1조 2천억이 양극재 어쨌든 판가는 내려가더라도 미국이 원년이기 때문에 큰 차, 대형 SUV, 픽업 트럭 이런 거에 LFP 배터리가 탑재가 될 수가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런 건 엔트리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가 많이 일단은 1차적으로 러시 보급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세컨카로 전기차 구매 고려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LFP 배터리가 장착된 테슬라의 3 모델 이런 것들을 가격 계속 인하시키는 겁니다. 그걸로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미국은 큰 차들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조건 하이니켈 양극재, 삼원계, NCM, NCA 이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숫자는 판가가 인하되더라도 계속 증가할 거예요. 이거 그냥 뭉뚱그려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극재 업체,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LNF 이런 기업들이 되겠죠. 코스모 신소재까지 봐도 되고요. 네. 그럼 1조 2천억 밸류 가지고 한번 볼게요. 물론 숫자는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는 33조 3천억이에요. 네. 좀 숫자가 아까 에코프로보다 크죠? 그렇죠. 자, 여기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것까지만 계산해 드릴게요. 33조 3천억으로 잡고 나누기 역시나 영업이익 1조 2천억 때리면은 27.75배 정도 나오네요. 네. 근데 아까 에코프로 전구체 사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는데 양극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스프 같이 세계적인 화학 기업들이 이쪽으로 뛰어들어서 생산을 할 거라는 거예요. 수율이 잡히건 안 잡히건 어쨌건 그들은 도전을 계속 할 거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다? 15% 보급돼도 우리에게는 85%의 전기차 시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 보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양극재는 공급이 이제 향후에 한 3, 4년 정도 본다라고 하면은 수요가 가파르긴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이것도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숫자는 커지지만 우리가 상향 밸류가 아니고 어디다? 하향 밸류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극재 쪽은 조금은 이제는 과열과 더불어서 살짝의 누군가의 의견에 따라서는 누군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야 27배 뭐가 비싸? 50배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분이 있으면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각자의 판단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현대차, 기아도 네. 전기차 모델 자체, 신모델 자체는 그래도 뭐 GM이라다 포드보다는 좀 더 네. 적극적으로 많이 내놓고 있어가지고 네네. 기대를 받았고, 사실 많은 또 여기 뭐 증권가에서도 현대차가 그래도 그 실적에 대비해서는 주가 오랫동안 좀 이제 횡보를 많이 했다 이런 네. 평가를 내리시기도 하거든요. 현대차랑 뭐 기아 뭐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 가능할까요? 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예. 주가가 오랫동안 횡보했다고 해서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내연기관차를 잘 파는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법적으로 환경적으로 규제하면서 전기차로 바꾸는 흐름들이 2020년부터 계속되어 왔잖아요. 그럼 뭐를 잘 팔아야 됩니까? 주가가 올라가려면 전기차 잘 팔아요. 전기차 잘 팔아야 돼요.
근데 전체 매출 비중 올라가서 현대차 그룹이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전 세계에서 판매량 3위 했어요. 3위. 굉장히 잘한 겁니다. 박수 쳐주고 고무적인 일 했다라고 해줄 수 있는데 거기까지 끝이에요. 네. 그 숫자가 물론 잘 나왔겠죠. 왜냐하면 전기차가 아니고도 기존의 내연기관차, 디젤, 휘발유, 거기다가 하이브리드까지 잘 팔았어요. 근데 전기차 판매는 쪼그러들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오닉 6 디자인은 예쁘거든요. 안 팔려요. 비싸니까.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지금 환율이나 이런 효과들 받으면서 작년부터 올라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반도체 대란 때문에 자동차 생산 안 되고 그렇죠. 주문 엄청 밀려 있고 제가 얘기 드렸죠. 저도 넣어봤다고요. 많이 밀려 있었어요. 순번. 근데 지금은 엄청 팍팍 당겨져서 이제 예전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차 대기 수요를 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생산은 잘 되고 있고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는데 아이오닉 6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인 판매하고 있어요. 재고가 넘쳐나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테슬라 이런 쪽도 없어서 못 팔아요. 왜냐? 가격 인하해 주니까요. 가격 인하하고서도 우리는 9.6% 한 자릿수 하이 싱글 영업이익은 낼 수 있어.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빠르게 지금 우리는 시장에 엔트리 모델 그리고 중형, 고급형 다 보급할 거야. 이 생각이에요. 테슬라는. 근데 지금 기아차, 현대차는 못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딱 리스 형태로 판매하면은 보조금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리스 차량 판매율이 제가 알기로는 높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 판매가 확 쪼그라들었고 실적 잘 나왔는데 주가 볼까요? 주가 이래요. 예. 실적 잘 나와서 세계 3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사상 최대 실적이다. 환율 도와줬다. 라고 하는데 주가가 왜 이럴까요? 예, 20만 원을 많이 못 넘는. 네. 근데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일단 지분은 늘리고는 있어요. 예. 네, 주가가 빠지는데도 지분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건 외국인들이 뭐를 보고 있는 걸까요? 지금 당장 전기차 못 파는 건 맞는데 니네 디자인 승리고 그동안 잘해왔기 때문에 내년이죠. 2024년 10월 돼서 조지아 공장 완공되면 니네 엄청 더 잘할 거잖아. 이거를 약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폄하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이런 과정에 있어서 주가가 이렇게 잘 올라왔는데 숫자 잘 내고 있는데 현대차, 기아차 왜 못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코멘트를 달아드리는 거예요. 네. 네, 때로는 이제 증권가에 나오는 보고서 이런 쪽들도 팩트 관계라던가 전체 매출에서 전기차가 얼마나 팔리는지 확인도 안 하고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혼나야 됩니다. 네, 혼나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기차를 얼만큼 팔고 거기에서 수익을 얼마나 거두냐에 따라서 기존의 내연기관차 내는 실적에는 밸류를 그동안 받아왔었던 5배, 6배만 받아 라고 곱해주는데 전기차 판매하는 거에는 5배, 6배가 아니고 얼마라고요? 10배, 15배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안 크니까 15배, 16배를 곱해줘도 전체적인 절대적인 숫자가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작게 나온다는 거예요. 비중이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도 다만 외국인들의 행보 자체는 나쁘지는 않다.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는 안 좋아요. 121선도 깨지고 이런 지점들 제가 싫어하는 지점이에요. 21만 원 이런 지점 오면은 전 여기에서 만약에 그냥 신용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2.5배 가서 여기까지 팔면은 이거 구간에서 한 21만 원 잡고 여기면은 얼마 정도 나오죠 대략? 20만 원 안 되니까 7, 8%? 그러면은 8 곱하기 2.5 하면은 여기 구간에서도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부분들만 써야 됩니다. 20% 수익이 한 달 안 되는 기간에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지점에서는 가차 없이 팝니다. 네.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정말 이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만 하고 일반 분들은 레버리지 쓰지 마세요. 예. 네. 기아도 기아도 뭐 비슷한 그냥 패턴이겠죠? 예, 같아요. 네. 똑같아요. 차트 똑같죠. 예. 예, 이렇습니다. 네. 이래요. 여기 막히죠. 네. 9만 원 구간 막히고 여기에서는 한번 지지 받아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구간. 8에서 9까지면 그렇죠. 한 10%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뭐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2.5배 레버리지 쓰시면은 20에서 25% 구간이 굉장히 짧은 15일 정도밖에 안 되는 구간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표는 지금 무너졌습니다. 121선 무너진 상태고 이것도 외국인들 현대차랑 똑같이 늘려주고는 있는데 살만한 메리트가 안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외국인처럼 내가 돈이 많아서 매일매일 이거를 뭐 100만 원씩 1년을 살래.
이런 분이면 그냥 사세요. 사셔도 되는데 지금 당장은 메리트가 안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주식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올해 어떻게 빅테크에서 시세 제일 많이 그랬죠. 테슬라보다 네. 많이 낸 종목인데 AI 자체가 뭐 초반에는 이제 버블이다 아니다 뭐 이런 네. 논란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AI가 어쨌든 시대의 그 큰 흐름으로 이제 네. 잡혀가는 것 같아서 네. 미국에 이제 빅테크 위주로 뭐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쵸. 한국에는 뭐 일단은 HBM 반도체를 당장 많이 네. 팔아서 재미 보고 있는 SK 하이닉스만 이제 12만 원대 벌써 돌파하면서 네. 시세를 많이 냈고 뭐 말씀은 뭐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아니면 한미 반도체 네. 뭐 HBM 밸류체인 구성하는 이런 종목들도 그 시세가 괜찮은데 그렇죠. 뭐 이 HBM에 대한 뭔가 이제 실적에 대해서 네. 앞으로도 지금 담아가도 뭐 괜찮은 상황인지 아니면 뭐 네. 단기적으로 좀 더 키 맞추기 차원에서 좀 싼 종목 찾는 게 나은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향후에 수요만 보면은 예. 지금도 당연히 사도 되는 거죠. 음. AI가 버블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공부를 많이 좀 더 하셔야 돼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4차 산업의 파괴력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꼽는 게 AI 이런 것들. 로봇으로도 어차피 AI가 다 탑재되고 자율주행 들어가고 사물인터넷 들어가고 전부 다 들어가서 이게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기적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전부 다 연결돼 있어요. 향후에 우리가 조금 먼 미래를 그려보면 우리 가정에 로봇 한 대씩 다 들어올 거예요. 그것도 지금과 같은 로봇 형태 아닙니다. 팔만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키 170 뭐 이런 애들 와가지고 똑같이 요리하고 청소하고 가전제품 컨트롤하고 다 할 거예요. 결국은 다 할 겁니다. 그런 것들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가전제품과 지금 로봇과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해야죠. 자율주행해서 장애물 있고 이런 것들 다 피해가야 되죠. 그럼 거기에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다 들어가야 되죠.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는 잠깐 단기적으로 그치고 지나가는 이런 트렌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빅트렌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숫자가 크게 변하는 모습이 안 보여도 뭐를 올려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밸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실적은 지금 당장 정체가 돼 있어요. 그냥 한 배 똑같이 현상 수준 유지. 그런데 예전에 주던 밸류가 10이었는데 AI 태동하는 거 보니까 엄청난데 20배, 30배. 그럼 주가는 2배, 3배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보다 최근에 보면은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예. 네, 그 이유는 뭐냐? 자명합니다. 삼성전자는 이 HBM 반도체를 예전에 사실상 안 만든다고 그랬어요. 꽤 오래된 일이에요. 이거 HBM 반도체가 뭐 최근에 나온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오래된 기술이에요. 2004년, 5년, 6년 막 그 정도. 근데 하이닉스는 그걸 계속 해왔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예전에 좋았었죠. 이거 코인이죠. 그렇죠. 코인 채굴할 때 네. GPU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래픽 카드가 하나당 엄청나게 단가 뛰었는데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이제 그거 대규모로 채굴하는 데도 다 폐쇄시키고 가격도 떨어지고 하니까 같이 떨어졌었죠. 근데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큰 수요가 일어날 수 있는 트렌드가 도래가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이닉스 HBM 반도체 없어서 못 팔아요. 지금 솔직히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낸드 플래시, D램 이런 쪽들이 힘듭니다. 엄청 힘들어요. 근데 또 뭐가 있었죠? 재고를 감산한다고 했잖아요. 있었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감사하냐. 그렇다 보면은 주요 플레이어들 상위권에 5개의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플레이어들 중에서 1, 2, 3위가 다 감사네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반도체 또 빅사이클이 오는 겁니다. 지금 벌써 이런 얘기 나와요. 내년에는 반도체 재고가 넘쳐나는 게 아니라 반도체 모자랄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벌써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추가적인 시설 투자를 안 하고 우리 지금 잘 팔리는 거 HBM 반도체 지금 HBM2, HBM3 이런 것들을 더 생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게 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이닉스의 실적은 메모리 반도체 시황이 엄청나게 안 좋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에 특화된 기업들이에요. TSMC 같은 구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라던가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들 하면서 따라잡으려고 하죠. 그게 캐시카우가 돼야 되는 시점이 오면은 또 한 번 무슨 일이 일어나죠?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 매출 비중으로 보면은 한 25% 미만이에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비메모리 반도체. 근데 그 시장을 누가 잡고 있어요? TSMC가 잡으니까 영업이익 숫자 자체는 삼성전자보다 작은데 시총은 비슷하게 가거나 크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비메모리 반도체를 하기 때문에 밸류를 그만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4나노 공정 따라잡고 있죠. 그리고 고객사들 물어오고 정말 메모리 반도체 시황 안 좋은 거 맞는데 좋아지는 김이 보이고 비메모리 반도체의 매출 비중이 점점 커진다.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다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 그렇죠. 있죠. 숫자도 커지는데 밸류에이션을 높게 줄 수 있는 영역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또 한 번 점프업을 하는 겁니다. 누구 혹자가 얘기해요. 아, 삼성전자 이거 지루한 기업인데 뭐 여기서 2배 가겠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갈 수 있어요. 밸류의 변화가 일어나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쪽에 AI만 놓고 보면은 HBM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가 많이 파냐, SK하이닉스가 많이 파냐, 삼성전자가 지금 자존심 싸움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가 많이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들 뭐 조금 더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를 해보셔서 비중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안 하느냐? 하고 있어요. 옛날엔 손 났지만 그 기술 개발 자체 해놓은 것들을 아예 포기한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력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 거기다 생산 시설까지. 근데 삼성전자는 이 HBM이나 메모리 쪽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죠? 지금 또 초미세 공정단에서 TSMC 같은 쪽 따라잡으려는 시설 캐파 이런 것들이 여기에다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향후 미래에 밸류를 올려줄 수 있는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후공정단, 사실상 우리가 초미세 이런 쪽으로 오다 보니까 16나노 이하를 초미세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4나노, 3나노 예.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쪽들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전공정 장비주 이런 것들이 사실상 밸류를 많이 못 받고 조금 소외됐어요. 최근에 많이 올라온 반도체 종목들 보면 전부 다 후공정. 다 후공정 쪽이죠. 예, 예. 오사트 쪽이에요. 예, 그런 쪽들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이제 4나노, 3나노까지 왔어요. 초미세 공정. 여기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속도로 더 빠르게 초미세 공정 될 수 있을까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 지금까지는 재고가 넘쳐났는데 조절하면서 만약에 중국의 IT 세트 수요 증가하고 메모리 쪽에 D램과 낸드 플래시까지 같이 좋아진다. 그럼 재고가 부족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재고가 부족하면 결국은 뭐 해야 돼요? 웨이퍼 투입해서 생산량 자체가 증가가 돼야지 후공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공정 기업이 그런 낌새에 따라서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후공정단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후공정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눌림목 줄 때는 봐야 되겠지만 저는 전공정단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것도 지금은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그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뭐 소부장주 전반적으로 이제 후공정 관련 기업은 이미 사실 많이 좀 오른 게 사실이지만 네, 많이 그래도 올랐어요. HBM 이후에 이제 향후 성장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반도체 빅사이클이 예, 온다. 빅사이클이다. 라고 예. 하면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예. 자리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도 좋아지지만 예. 밸류의 상향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4차 산업 얘기하니까 네. 로봇이 빠질 수 없는데요. 아, 그렇죠. 최근은 또 워낙 2차전지가 이제 또 시세를 많이 준 다음에 네. 그 수급이 약간 초전도체 관련주로 옮겨간 다음에 사실 초전도체 관련주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뭐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네. 워낙 또 투자 경고 종목이 많아가지고 네. 초전도체 종목은 정말 짤막하게 선악 네. 뭐 이런 거 보시면서 그냥 네. 코멘트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코멘트만 뭐 지금은 사지 마세요. 예. 네, 끝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초전도체 관련주 지금은 사지 마시자가 이제 짤막한 코멘트고요. 네. 결국 이제 로봇주라는 게 결국 AI랑 결합되면서 그럼요. 또 이 향후 밸류에이션 이런 게 기대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올 하반기 이후 두산 로보틱스 상장도 있고 그렇죠.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고 로봇주 한번 어떻게 보세요? 로봇주는 고죠. 고, 예. 고죠. 다만 이제 사는 시점의 문제가 될 뿐이지 로봇이 지금부터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뭐 애도 안 낳는데 로봇으로 빼자. 아니요. 이런 절대 느낌 그렇지 아닐까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개인의 생각이 될 거고 기업을 운영을 하신다거나 대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계속 올라가죠. 아까 제가 연준에서도 이제 고용지표 말씀드렸는데
숫자 자체는 조금 떨어져도 임금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현상이 앞으로라고 상승 안 할까요? 임금 월급 받으시잖아요. 예. 저도 받아요. 근데 매년 3% 정도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상승 안 시켜주잖아요. 노조에서 어떻게 하죠? 인상하라, 인상하라 하잖아요. 그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물가 상승률만큼은 계속 인상이 될 텐데 연준에서 지금 얘기하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 몇이죠? 2%. 그러면은 적어도 2% 이상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매년. 그렇게 되면은 기업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윤 추구예요. 예. 사람들한테 월급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물론 줘야 되지만 그게 이윤이 추구가 안 되는데 월급을 줄 수는 없죠. 그럼 파산이잖아요. 그럼 결국 이윤을 추구하고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윤 추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의 생산성이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로봇을 못 따라갑니다. 사람이 24시간 일할 수 있나요? 뭐 그럼요. 예. 8시간은 자야 되죠. 3분의 1. 뭐 저는 4시간 잡니다만. 뭐 물론 8시간을 기본적으로 자야 되고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하루에 기업 가서 하는 일 8시간 정도 일하잖아요. 로봇은 전기만 넣어주고 수리해주고 기름칠 해주고 24시간 돌아가요. 예.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솔직히 누구 택하겠습니까? 내가 사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요식업, 치킨, 피자, 닭 튀기는 거 전부 다 로봇이 하고 있죠. 이제 네. 다 대체될 거예요.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이건 그냥 미래에 다가올 팩트. 시점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되고 있고 빠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용 로봇에서만 되느냐? 기업 입장에선 더 심하죠. 네, 물류 로봇 이런 쪽들, 공장 정말로 2차 전지라던가 최첨단화된 공장 가보면 관리자들 엄청나게 큰 공장에 2명, 3명? 네. 나머지 다 로봇이 합니다. 우리 애국가 같은 거 뭐 지금은 안 보시겠지만 예전에 애국가 나오면은 항상 이거 나오잖아요. 네, 로봇이 이거 들어가지고 찍찍찍 해가지고 탁 놓고 그게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퍼져 있어요. 어느 일부 기업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은 이 정도로만 말씀드려도 충분할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나와서 그 기업을 말씀드렸나요? 로봇 하면서? 그때 뭐 몇 가지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네. 뭐 그때 워낙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레인보우도 삼성전자 말씀드렸고. 투자 네. 말씀드렸고 T 로보틱스, 예. 이런 상황에서 계속 신고가죠. 사상 최고가. 예. 계속 가요. 계속. 예, 갈 수밖에 없어요. 음. 왜냐면 얘네는 SK온 미국 공장에 수주한 레퍼런스가 있어요. 예. 이게 한 번으로 그칠까요? 앞으로 나오는 최첨단 관련된 공장들 그리고 일반 공장들까지도 얘네가 만드는 AGV 이거는 차량이에요. vehicle AGV 근데 무인으로 가는 차량 그리고 거기서 더 비싼 단가에 AMR 이건 로봇이에요. 로봇. 네, 무인 자율주행 로봇. 네.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 그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AGV는 공장에서 그려놓은 라인을 밑에다 붙여놓습니다. RFID 뭐 이런 인식 표시 칩이라고 하죠. 그걸 따라서 HV가 경해진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해요. 근데 앞에 가다가 장애물이 뭐가 천장에서 딱 떨어졌다. 여기 있어요. 예. 그럼 얘는 못 움직여요. 모두 이렇게. 그냥 서서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AMR 여기 선 그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가 된 겁니다. 카메라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쭉 가다가 천장에서 뭐가 뚝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죠? 피해서 간다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조금 비싸지만 결국에 뭐 사겠습니까? 비클이 아니고 로봇을 산다는 거예요. 자율주행이 탑재된 로봇을. 그래서 로봇의 미래는 어차피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시간의 차이일 뿐. 그렇기 때문에 T-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당장 숫자 나오는 기업 아니에요. 근데 제가 숫자 나오는 거 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뭐를 높일 수 있다? 밸류를 높일 수 있다. 왜냐면 어차피 될 거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커질 거고 모든 인건비를 대체를 할 거기 때문에. 근데 단순 로봇이 아니고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인공지능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럼 단가가 점점 더 비싸지겠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 T-로보틱스 보세요. 계속 적자예요, 영업이. 66억, 23억 적자. 올해 1분기 26억 적자, 매출 87억. 근데 시총 얼마요? 4,600억. 이거를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자본 잠식을 경우에 따라서는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본 있어요, 통계가 있어요. 270억 정도밖에 네.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번에 이제 네. 자금 조달이라던가 이런 네. 것들까지 이제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그렇죠. 같고요. 네. 그만큼 이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쪽들이 자본 조달을 굉장히 싸게 표면 이자 0, 가상금리 0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공짜로 빌려줘요. 막 갖다 내 돈 좀 써줘. 왜냐하면 나중에 나 이거 주식으로 사채 전환할 건데 그때 가 있으면 얘네 주가 많이 올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엄청난 수익 단기간에 2배, 3배, 4배, 10배 엑시트하고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자를 안 받고 돈을 빌려줍니다. 바이오 이런 쪽들은 택도 없죠. 사채 이자 써야 됩니다. 16에서 20%. 네. 그래서 로봇은 저는 아직도 무궁무진한 영역을 남기고 있고 다만 주가에 있어서 내용과 관계없이 등락은 항상 수급적인 요인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 대해서는 기업을 잘 선택을 하셔서 분할로 매수하시고 매매하지 마세요. 매매. 트레이딩에 특화된 분들은 정말 100분에 1분 있을까 말까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세요. 대신에 신용, 레버리지 쓰지 마시고 현금으로 투자해서 오랜 기간 투자를 해나가시면은 결국은 실적도 성장을 하면서 영업이 흑자 전환할 거고요. 그럼 그때 됐을 때 곱하기 밸류들을 해주면 더 커질 수 있는 숫자들이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런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로봇 되게 그 장기적으로 보유 관점에서 성장주 보유인 홀딩 관점에서 접근해보자 말씀드렸고, 네. T-로보틱스 실제로 이제 자율주행 무인 맞아요. 로봇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네. 하나 볼게요. 네네. 최근에 또 주가가 정고점까지 올라왔어요. 다시 또 정고점 돌파하고 네. 있다. 예. 네, 근데 안타깝게 이때 사셨던 분들은 네. 이제 원금 온 거죠. 뭐 이런 차원에서 사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전통적으로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네. 전고점 돌파 시 매매. 사실 뭐 이런 여기에서는 식으로, 예. 사셨던 분들, 횡보할 네. 때 사셨던 분들 9만 원대 네. 한 번은 매도 타이밍 왔어요. 네. 네,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거래량 터지면서 물렸던 분들 예. 윗꼬리에 정말 잔인한 그쵸.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매도하시고요. 아, 나 필요 없어. 장가지들은 그냥 무시하고 갈래라고 하시는 분은 홀딩. 그리고 한번 매도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지점을 14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시그널이 한 번 더 나오거나 삼성과 협력돼서 무언가 시그널이 나오거나 이럴 때 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거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차트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AI 하니까 국내에선 또 대표하는 기술 기업이죠. 네이버라든지 네. 이런 아니면 카카오도 코어 GPT 이런 식으로 한국형 뭔가 좀 생성형 AI를 개발하겠다고 이제 하고 있고 맞아요. 실제로 8월 24일에 네이버는 하이퍼 클로바 X 요거를 네. 또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뭐 내막을 사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한국형 이제 생성형 AI 이게 대장 중에 어쨌든 네이버, 카카오 그렇죠. 이 두 개는 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좀 접근하기 좋을까요? 사실 뭐 AI는 이런 기업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잔가지예요. 네, 거의 존재 의미가 별로 없는 쪽들이고요. 사업 영역이 워낙에 다양하게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올라갔던 건 우리가 금리 인하의 피크 사이클이 왔잖아요. 더 이상은 안 올리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런 만큼 유동성들이 이런 성장성과 모멘텀을 갖춘 기업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입니다. 지금 네이버 정말로 여기에서 46만 5천 원에서 어디까지 빠졌죠? 120 예. 월선.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선이잖아요. 여기까지 빠지면 저는 사실 그냥 눈 감고 삽니다. 네, 대형 기업들은 그냥 눈 감고 사요. 그리고 조금 기다렸을 때 유동성들이 들어오면 이런 자리에서 샀던 20만 원이 채 안 되는 자리에서 샀던 종목들이 밸류의 확정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여기까지 또 올라갈 수 있어요. 45만 원까지. 네. 예, 그러면은 이런 큰 종목 가지고도 2.5배 막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요. 그런 관점에서 유동성들이 AI, 로봇, 의료 AI 뭐 여러 가지 돌았죠. 자율주행,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다 돌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또 다른 자리를 찾아서 유동성을 어디로 옮겨야 될까라고 보니까 이런 쪽들이 과도하게 빠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120 월선에 걸쳐서 크게 빠지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에 불을 뿜었죠. 24%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7월에. 와. 시장 어려울 때 그만큼 유동성들이 2차 전지라던가 반도체에서 빠져나오면서 이런 쪽들로 유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AI라던가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냥 그건 격가지로 생각하시고 그냥 이거 왜 올랐어요? 누가 샀기 때문에 올랐겠죠? 그렇죠. 자, 7월 한번 봅시다. 투자 동향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와서 개인들이 계속 사요. 빠진 구간에서도 계속 사요. 안타깝게도 계속 사다가 7월달 들어와서부터 의미 있는 시그널이 나오죠. 예. 7월 6일 사실 뭐 이거부터 봐야 되겠죠. 7월 3일 7월 첫날이네요. 이때 개인들이 그동안 그렇게 사더니 예.
2억 6천. 맞나요? 2천 100만, 1000만 억, 260억. 260억. 예, 260억을 팔고 그러면서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요. 예. 기관도 그동안에 안 샀거든요. 그렇죠. 이런 시그널을 보시고 이런 종목을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이때 AI, 뭐 AI 얘기가 이쪽에 깊게 나왔었나요? 최근 들어서 화두 됐잖아요. 네이버 초고대 AI. 그렇죠. 그런 거 보고 사면은 어떻다? 이미 늦었다. 네, 늦었다. 뉴스에는 이런 것들은 리스크 온이 아니고요. 이제 세일이에요. 네, 세일온이에요. 세일온. 판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은 이제 7월달 들어오면서부터 조금 사기 시작하다가 8월 들어와서 어떻게 하죠? 다시 팔고 있어요. 팔고 있잖아요. 근데 기관들이 아직 사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살아 있는데 일단은 개인이 다시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AI 초고대 AI 뉴스로 나오니까 개인들 팔다가 또 사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수급적인 현상들이 안 좋으니까 그동안에 가파르게 올라왔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좀 음봉이 네. 나면서 시세가 또 떨어지려고 하죠. 사실상. 그래서 AI고 뭐고 다 좋은데 이런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AI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오히려 더 큰 쪽들은 지금 광고, 모바일 광고 쪽이라던가 아니면은 웹툰 같은 쪽이죠. 그런 쪽들을 보고서 중장기 투자는 유효할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동성이 안전자산에서 일쪽으로 다 옮겨올 만한 시그널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은 이쪽으로 잠깐 반짝해서 외국인들이 7월부터 지분율 늘리면서 가파르게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5% 가까이 올라왔어요. 한 달 만에.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이거 계속 사겠냐는 거죠.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많이 생기죠. 생기죠.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 반도체 올라갔다 빠졌잖아요. 유동성이 다시 그쪽으로 이거 빼고 옮겨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이버도 사면서 2차 전지, 반도체도 같이 사야지. 이만큼의 유동성은 아직 시장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지 네이버 카카오 바닥 찍고 올라왔으니까 이제부턴 계속 올라가겠네? 이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럼 저 실적 베이스로 좀 이제 조선 요것도 이제 수주 네. 잔고가 계속 쌓이고 있어서 좀 네. 전망 자체는 밝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수주 실적 관점에서 조선 업종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조선은 뭐 제가 예. 그동안에도 안 올랐을 때부터 계속 말씀드린 분야이기 때문에 예.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한국조선해양 보면서 월봉으로 항상 말씀드렸어요. 네. 7만 원엔 그냥 사야 된다. 눈 감고 사야 된다. 라는 말씀드렸고 7만 원에 상당 기간 머물렀어요. 예. 22년 9월부터 10, 11, 12, 1 거의 5달 동안 기회 줬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는 문제가 뭐냐면 개인분들은 올라가는 거 핫한 거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핫한 예. 것만 그쵸? 보고 예. 이런 거 안 봐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은 또 봐요. 삼성중공 끝도 없이 올라가네. 사야 되나?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항상 주식을 남하고 비교하고 다른 종목, 내가 안 가진 종목하고 비교를 하지 마세요. 네, 그 비교해서 투자의 대가가 되신 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다른 거 10배? 가라 그래. 난 이거 잘 모르고 몰라. 그냥 내가 가진 종목으로 홀딩하고 이것만 팔래. 라고 하신 분들이 결국엔 텐베거 먹고 다 투자 자산 불려 나가면서 장기간 15에서 20% 연복리로 수익을 내면서 거부가 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지금 뭐 한 7만 원 정도 바닥권에서 모아 놓으셨다라고 하면 13만 원 가면서 2배까지는 아니어도 한 90% 그쵸. 수익 났잖아요. 이거 뭐 다른 거 솔직히 AI 로봇 이런 거 보면서 이거 10배 갔는데 루닛 10배 갔는데 생각을 하시면 한두 끝도 없고 답도 없어요. 네. 그거 생각하면 이런 거 못 삽니다. 근데 확실하게 변화가 보이는 기업들 이거 제가 말씀드릴 때도 한국조선해양 가장 빠르게 조선사 중에서 턴어라운드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실적 1분기에 나온 삼성중공업 빠르게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아직 갈 길 멀어요. 이름이 이제 바뀌었죠. 그렇죠. 네. 그쪽은 바뀌었는데 하나오션으로 바뀌었죠. 맞아요. 하나오션으로 바뀌었는데 그쪽은 하나와의 시너지가 분명히 날 거예요. 그런데 흑자 전환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3분기, 4분기 실적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항상 기대감을 먹고 턴어라운드를 먹고 수주 잔고가 쌓여가고 분명히 모든 것들이 다 조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분들은 바닥에서 안 보신 분들이 99%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놓치고 또 다른 쪽 가서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루닛 샀다가
5% 수익 내고 팔았는데 10배 가고. 예.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주식을, 매매를 자주 해서 좋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거의 한 1000명으로 봐도 10명 미만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네, 조금 괜찮다 싶은 기업에는 단기적인 흐름에는 연연하지 마시고 현금으로 내가 최소 2년 이상 버틸 수 있는 현금 자금을 가지고 바닥에서 깔고 앉으셔야 돼요. 인내심을 기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인내심이 막연하게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 누구 말 듣고 제가 한 얘기 듣고 뭐 누가 한 얘기 듣고 2차 전지 좋다. 그렇게는 사지 마시고요. 양쪽의 의견 다 들어보세요. 이거 좋은 이유, 나쁜 이유 들어본 다음에 내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쪽 방향의 얘기가 맞는 것 같고 결정해서 매수하고 그 뒤로도 계속 나오는 뉴스, 실적, 추적 관찰하고 샀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산 거보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내가 이걸 어떤 믿음과 무슨 근거로 이 종목을 목표가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가. 이 과정이 결국에는 수익을 내는 인고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제가 그동안에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차트만 네. 간단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HD 한국조선해양 받고 현대중공업 아니죠?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 바닥 잘 주잖아요. 네, 94,000원. 뭐 9만 원대, 10만 원대 선 사서 뭐 나는 못 기다리겠다. 수주 사이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냥 여기서 팔아도 되고요. 네, 15만 원 15만 정도. 원 정도. 네, 이렇게 파셔도 되고요. 네. 또 삼성중공업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끼고 있었죠. 그렇죠. 뭐 2020년 코로나 때 빼고는 사실상 바닥을 한 뭐 5천 원대 정도에서 계속 그렇죠. 줬어요. 네. 이런 데서 주셨던 분들은 지금 뭐 120 월선에 부딪혀서 저항대가 있긴 하지만 워낙에 수주 잔고 많이 쌓여 있고 앞으로도 노후 선박들, 디젤 선박 이런 거 다 친환경으로 다 바꿔야 돼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수주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배값이 계속 사상 최고가예요. 신조성가가. 그만큼 가격도 올라가고 밸류도 확장되고 앞으로도 발주는 많이 쌓일 거고 그런 기술력은 우리가 LNG선 이런 고부가 가치선은 중국 아직 못 따라옵니다. 네, 우리가 일본에서 뺏어왔고 중국으로 언젠간 넘어가겠지만 아직은 못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저가 수주를 할 필요가 없고 정말 돈이 되는 것만 선별 수주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공급자 우위, 내가 갑입니다. 조선사들이 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배 정도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걸로 끝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 큰 사이클 과거 이제 그 빅사이클 봐야 돼요. 빅사이클이 오냐면 네. 궁금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숫자 예. 이미 삼성중공업은 흑자 전환했으니까요. 여기에서 얼만큼 커지는지 이건 수주 잔고가 쌓여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추정이 상대적으로 쉬워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뭐 염경화 연구원 예. 조선에 공모 있죠. 그런 분이 이제 써놓으신 리포트 조선 보시면서 내가 이제 판단해야 될 건 딱 그거예요. 숫자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나 여기다 밸류 얼마 줄까? 5배 줄까? 10배 줄까? 그것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럼 목표가가 나오겠죠. 그거 고민하셔가지고 나름대로 판단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오션은 아직 숫자가 돌아서진 않았어요. 예. 그리고 뭐 이것도 이제 바닥권은 뭐 한 2만 원대에서 잡았는데 오히려 상승률은 하나 쪽에 이제 인수된다는 기대감 그렇죠. 예. 그런 것들 또 이쪽에서 각각 다 이제 엔진사들이 인수했어요. 예. 하나 쪽에서는 HSD HSD 엔진 인수했고 또 현대중공업 쪽에서는 저쪽 STX. 이번에 STX 예. 인수했죠. 예. 그만큼 선박과 엔진의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게 날 거고 하나오션은 돌아서는 숫자가 더 빠르게 나올 여지들 그리고 더 강도가 강하게 나올 여지들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 주가가 이렇게 좀 급박하게 올라왔다. 네. 마찬가지로 실적 추정 보시고 밸류 곱해서 본인만의 목표가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용관 차장님 모시고 정말 필승 전략 이제 소개해드렸고요. 정말 사용관 차장님 말씀대로 엉덩이 굳게 붙이고 앉아가지고 네. 싼 가격에 좋은 가격에 사셔가지고 2배, 10배 이상 먹는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양승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